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의 조영달 교수입니다. 요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이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말줄임이죠. 그런데 이 줄임말 중에 누구나 알고 마치 표준어처럼 쓰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포자라는 단어입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자라는 뜻이죠.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약 35%, 중학생이 46%, 그리고 고등학생은 약 60%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왜 수학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숫자적인 연산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이 수학이란 학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 박만구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과의 박만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학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약간은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수학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한번 보시면 뭐 트로피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텐데요. 이 그림을 다른 것은 바꾸지 않고 180도만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되죠. 예, 강아지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그 방향만 바꾸어도 굉장히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수학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학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관점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가 굉장히 힘이 들고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다른 교과보다도 수학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수학이 갖는 추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지금 펜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이는 것처럼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어떤 분들은 이 V자 모양으로 된 것이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란 이 펜이 2개가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필기구가 2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뭐 노란색이다 이런 것과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요? 이 펜과 펜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러면 둘이라는 게 계속 있게 될까요? 어느 정도 벌어지면 또 없을 수도 있는가요?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이 펜 2개를 보고 머리 안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조작 활동을 해야만 2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 하나에다가 또 다른 단위 하나를 더했을 때 2개의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연산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이 수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수학은 중요한 것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는 확장된 사고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추론인데요. 여기 보시는 분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분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을 배울 때는 원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곱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저변을 보면 논리적인 추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울 때는 반드시 추론적인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의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우는지 또 수학을 배우는 걸 싫어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위한 수학만을 준비하고 배우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진정으로 희열감을 느끼게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또 학생들이 그런 걸 하다 보면 입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만을 준비하는 그런 수학, 이게 병폐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성인분들이나 학생도 마찬가지죠. 수학 시간 그러면 굉장히 떨립니다.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질문을 할 때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면서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대답을 하면은 틀린 답을 할 것이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수학 그러면 배울 때 갖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치루어진 팀스라고 하는 국제 성취도 검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결과입니다. 예,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학은 전체에서 3위의 성취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도 39개국 중에 3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 수학에 대해서 갖는 흥미도를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이거는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이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은 잘하는데 성적은 좋은데 수학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적이 좋으면 됐지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으면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독이 되는 결과들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 수학을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주로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쓰이니까 수학을 배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일부 한정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 그러면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엔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려면은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대선 주자들도 나와서 많은 그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부분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학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뒤에 어떤 그 논리적인 관계를 잘 맞춰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상대방을 자기 주장으로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해서 설득하는 데도 유리한 위치에 점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학을 생각의 엔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결정들을 계속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뭐 초등학교도 보면 전개도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선생님, 전개도를 왜 외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거를 먼저 그려야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설계도라고 하는 거죠.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사가 설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설계도를 가져다가 건축가들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설계사의 머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머리 안에 이 건물의 모양이 있고 그걸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또 평면적인 것을 건축가는 다시 입체로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차질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개도와 입체도형 사이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론 꼭 설계사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종이 박스를 만들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파워다 그러면은 저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고요. 미리 가보지 않은 것을 예측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학에 있어서 파워풀한 건데요. 예를 들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1년 4월 12일에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전에 뭐 원숭이를 실어 날리기도 하고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처음으로 간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잘못 이게 그 작동이 된다면 목숨이 이제 위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처지기도 했겠죠. 많이 긴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감하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던 것은 많은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협업하면서 다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1시간 48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다가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달나라도 인간이 갔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먼 곳을 어떻게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올 수 있을까요?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식량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다 계산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이 발사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갔다 와야만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과학의 기초라는 말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수학 그러면 그런 정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고의 엔진이라고 하는 그거에 덧붙여서 많은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의 많은 수준이 다른 수학들을 만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의 답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수학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또 수학 학습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륜과 같은 스님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인과관계를 깨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뭐냐면 어떤 그 조건이 주어지면 결과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죠. 그런데 그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습시키는 교과가 뭘까요? 예, 당연히 수학입니다. 어떤 조건을 주어주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깨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 우리가 삶을 좀 더 사는데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죄를 짓고도 나중에 벌을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잘 깨친 분들은 나중에 벌을 받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도 수학적인 인과관계를 잘 깨친 분들은 굉장히 여여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수학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올림피아드나 또는 천문 올림피아드와 같은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라서 정작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노벨상 이런 것들에 도전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과학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을 만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요? 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평균적으로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지도하거나 배우면서도 이런 부분도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실용적인 측면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수학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인간이나 자연현상 또 사회현상들을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그런 눈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인과관계를 잘 깨치면서 사회현상이나 내 마음의 상태들도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학을 배우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깊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 정말 이 쉽고도 유익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 수학이 아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수학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다 이렇게 예. 우스갯소리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상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이제 있지 않는 학생들일수록 수학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조작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선행학습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수준과는 어울리지 않게 좀 더 어려운 수학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은 정말 수학은 어려운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 추상성 말씀도 해주시고 또 추론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근데 이제 꼭 수학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한다. 학생들에게 당신은 수학을 이렇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무슨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게 그 학생들의 그 수준이나 또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나이대에 맞게 납득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영화관에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영화관에 가면은 팝콘을 팝니다. 예. 근데 되게 두 종류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작은 것과 큰 것. 예. 그런데
작은 것이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담아달라고 해봤더니 한 2.5배가 들어갑니다. 큰 게.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작은 것이 5천 원이면 큰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한 7천 원, 8천 원 그 정도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는 5,5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원기둥의 그 부피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려고 하면서 이 사례를 이제 가져다가 쓰려고 했는데 비율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끼려고 하다가 아니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실제 팔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작은 거를 좀 더 가격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옥수수를 몇 알 더 넣더라도 그 원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거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이 판매하는 측에서는 이득이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토의 토론을 할 때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그 안에 논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논리를 전개하거나 생활하거나 일을 해 나가거나 할 때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그 정말 꼭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 수학을 설명하고 뭐 이야기 수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유행처럼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 스토리텔링 수학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업에 많이 직접 참여해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많은 수학자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로 한다기보다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물론 이제 그 말씀도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수학책 펼쳐보기도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보기 싫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이제 공개 수업을 할 때 가보면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도입 부분에 어떤 동기유발을 위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에 덧셈을 한다고 하면 얘들아 23 더하기 67이 얼마지? 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얘들아 어디 공원에 갔더니 뭐가 어떻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토리라는 거죠. 맥락이 없이 들어온다는 거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학을 배우는데 힘들어 하는데 사실 예를 들면 이제 공학 계산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미적분 같은 것도 금방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프 다 그려지고요. 어른들은 다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물론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학 입시가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부분 거기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입시는 그대로 놔두고 학교에 있는 시스템이나 교육 방법을 바꿔라 그러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활동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학 입시의 이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쉬울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서 수능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면 현장에 있는 많은 수학 교육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SAT 같은 미국의 시험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 계산기를 들고 가서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학이 왜 중요하고 또 수학이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어떤 측면이 있고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더욱 이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흥미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학을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교육을 투자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박 교수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 수학 교육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박 교수님 보시기에 좀 해결책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정책을 바꾸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도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교수님들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수능에 딱 걸려가지고 그걸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나 정말 진지하게 이 대학 입시나 수학 교육 뭐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논의하면서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학 입시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놀라웠던 거는 우리하고 뭐 문화나 이 시스템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이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좀 더 이 프랑스 쪽에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꾼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많이 바뀔 거라는 건 알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수학 시간에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컨텐츠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세계적인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적절한 인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좀 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론은 더 나은 수학 교육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